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좀 탄소 중립 관련되어진 이러한 관련된 산업 부분이나 향후 이제 대응되어 줄 수 있는 소재인 바이오플라스틱 산업과 현재 국내외 쪽의 정책 방향 및 미래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현재 그린 플라스틱 연합의 총장을 맡고 있는 황정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먼저 시작하기 전에 방금 소개해드린 그린 플라스틱 연합이 어떤 곳인지 먼저 잠깐 설명드리고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플라스틱 연합은 지금 현재 한 60여 개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료를 공급을 하는 바이오 플라스틱과 재활용 플라스틱을 공급하는 원료 제조사 하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의 그런 탄소 중립형 소재들을 일반 성형 제품인지 생활 제품으로 전하는 컨버전을 시키시는 이제 사출업체 또는 압출업체들이 같이 있고요. 그 밖에 이제 이 소재 부분을 국내 쪽에서 판매 또는 국내 쪽에서 만들어진 이런 탄소 중립 소재 부분을 해외로 또 하는 그런 유통을 담당하는 유통회사 및 각 기업체가 같이 어떤 공동적인 R&D를 할 수 있는 각 국책 시험연구기관들이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 내에서 그러한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모여서 컨소시엄을 만들고 그런 산업 부분을 같이 협력을 하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연합입니다. 간단하게 연합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려는 것, 탄소 중립 것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한 3페이지 정도의 그래프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먼저 그거부터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그래프는 설명을 드리면요. 산업화가 많이 발전이 돼서 이제 1960년대서부터 지구 대기 중에 있는 CO2의 함량을 꾸준히 매년마다 표시를 한 그래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재 거의 한 420ppm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과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450ppm을 넘는 순간엔 티핑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더 이상 이산화탄소를 줄이려고 노력을 해도 더 이상 지구상에서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없는 그러한 수준이 450ppm이다. 그때 가면 인류가 아무리 어떤 노력을 해도 이산화탄소 증가를 막을 수 없다라는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수치에 현재 근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꾸준히 CO2, 그러니까 온실화가스가 계속적으로 지속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그래프고요. 이 그래프 명칭을 킬링 커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을 추진을 해온 과학자의 성함이 미스터 킬이라서 그분의 성함을 딴 건데요. 이게 그냥 읽으면 킬링 커브가 되죠. 죽음의 커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은 그 부분이 연관성 부분이 오묘하게 이제 됐는데요. 이 부분을 진짜 그냥 방치했다는 킬링 커브가 될 것입니다. 다음에 또 보여드릴 커브는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 플라스틱의 생산량의 연도별 증가 추이입니다. 1950년대서부터 쭉 증가를 해왔는데요. 지금 보시면 2000년대 들어오면서 급격하게 플라스틱의 생산량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화석 기반의 생산량이 거의 3억 7천만 톤, 엄청난 수량이죠.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앞서서 보여드렸던 CO2의 증가하고의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아실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그래프는 지구의 곳곳에서 측정되어진 평균 기온입니다. 각 나라 부분의 몇 가지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의 총합인데요. 지금 보시면 각 지역별로 전부 다 각 프로그램에서 측정되어진 기온의 상승의 경향이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까 전에 그래프를 보셨지만 1960년대 이후로 기후의 급격한 증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앞서 보여드린 두 그래프와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지구 온난화란 부분이 실제상으로 산업 활동에 의해서 발생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왜 보여드리냐면은
많은 다른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지금 지구 온난화란 부분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지 이게 산업 활동과 관계없어라고 음모론을 얘기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에 대한 반론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정도로 더 이상 이 부분을 인류의 활동을 방치를 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킬링 커브가 되고 인류의 생존이 위협을 받는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번 장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 세 가지 그래프의 경향을 보시면 상당히 싱크로율이 높죠. 석유화 기반의 산업이 올라가면서 CO2도 늘고 기온도 올라갔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로 인해서 지금 생존 위기라고 느끼는 것도 최근에 많이 생겼습니다. 국내에서만 봐도 지금 최근에 대형 산불이 많이 났었죠. 이 부분의 큰 원인은 뭘까요? 바로 건조한 기후의 변화입니다. 온도가 상승을 하면서 가뭄과 전보다 더 많이 느끼는 그러한 건조에 의해서 산불이 발생을 해도 쉽게 꺼지질 않고요. 엄청난 규모로 자꾸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국내뿐만 아니고 얼마 전 호주에서도 그랬었고요. 또 최근에 뉴스나 기사를 많이 보시면 꿀벌 실종됐다고 얘기를 하죠. 이거 엄청난 큰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작물에 대한 이 피해가 벌들이 다니면서 이 부분을 수정을 시켜서 작물이 자라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작물 피해까지 심각하게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지난 2년간 겪었죠. 코로나 부분도 실제 인류가 무분별한 개발을 하면서 실제 숨어있던 그러한 어떤 생물체라든지 바이러스 부분이 빠져나오면서 이게 변이를 생기면서 인간 생활에 이제 위협되어진 존재로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에서 포인트를 잡아보면 석유화학의 산업 부분이 실제 CO2 증가와 기후 변화의 원인이 됐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즉, 탄소 중립이란 것은 더 이상 신규로 채굴되어지는 석유나 또는 석탄에 의존하지 않아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CO2, 석유화학으로부터 오는 CO2 증가를 중단을 시키고 차단을 해야 되겠죠. 물론 당장에 차단은 되지는 않겠습니다. 점차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반면에 CO2, 지구 내의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는 CO2의 양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제 기존의 석유화학 플라스틱뿐만 아니고 바이오매스 기반의 플라스틱도 물리적 화학적 리사이클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클로즈 루프 내에서 더 이상 CO2를 증가시키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점하고 또한 유기적 리사이클 이런 부분은 뭐냐면 실제 생분해 소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퇴비화가 가능한 소재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실제 끊임없이 순환을 하게끔 해서 지구에 생태계 유지되고 있는 온실가스인 CO2의 양을 더 이상 늘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기 위해서는 어떤 산업적으로 어떻게 전환이 돼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석유화학 기반의 에너지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재생에너지 또는 바이오디젤, 바이오가스 이런 쪽으로 넘어가야 되고요. 그 에너지 부분들 서로 융합을 해서 실제 이제 수소화시키는 이런 기술 부분도 최근에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실제 에너지 사업이 넘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석유화학 기반 케미칼 및 그 기반 소재라는 그 크게는 이제 플라스틱이겠죠. 그 플라스틱이 더 이상 페트롤리엄 베이스가 아닌 바이오매스 베이스인 바이오매스 기반의 케미칼 및 플라스틱 소재로 전환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활동들을 본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전분, 사탕수, 목재, 해조류 이런 유래 사업 부분들 바이오매스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원료에 대한 이제 매스 프로덕트로 갈 수 있는 산업 원료에 대한 산업 부분 가야 될 거고요. 특히 이 부분에서 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3세대, 1세대 부분에 있어서가 아니고 3세대 해조류 쪽에 이 부분에 있어서의 원료화시키는 것도 상당히 기술 개발을 해야 됩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CO2가 지구상에 있는 CO2를 해소시킨 제일 큰 것이 바다입니다. 바다에 지금 현재 용해되고 있는 CO2 양이 지금 지구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CO2를 흡수를 해서 완화를 시켜주고 있는데 바다에서 CO2를 제일 많이 흡수한 게 해조류입니다. 그 해조류 기반이라는 부분에 원료를 만들게 되면은 이러한 앞서 말씀드렸던 CO2 증가 또는 감소를 시키기 위한 하나의 노력의 일환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국내 및 국외에서 그 발생하고 있는 폐기물을 자원화를 시켜서 이 부분을 다시 리사이클을 하자라는 얘기 부분이 있는데
그동안 이제 소강 폐기 내지는 매립을 했던 처리 기술을 바로 물리적 화학적 리사이클 또는 유기적 리사이클. 유기적 리사이클이라는 것은 아까 전에 앞서 말씀드렸던 퇴비화를 통해서 다시 플랜트로 보내고 다시 그 바이오매스를 통해서 다시 생활을 유용한 플라스틱을 만드는 그런 순환고리를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런 유기적 리사이클 부분을 실제 더 산업 부분을 발전시켜야 될 거고요. 또한 이제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는 다회용 플라스틱. 최근에 지난주에 환경부 주관으로 해서 다회용 용기에 대한 포럼이 있었습니다. 국내에 한 11개 정도의 그 다회용 용기를 바로 일회용 용기 대신 식당에 공급을 하고 거기에서 사용된 것을 다시 회수를 해서 다시 돌려주는 이러한 사업 부분을 지금 국내 쪽에서 환경부 주관이 시작을 했는데요. 그와 같은 다회용 플라스틱에 적합한 소재 부분 이런 부분들도 개발을 하고 그걸 좀 활성화시키는 부분도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폐기물 발생을 방지를 할 수 있는 리사이클에 대한 어떤 궤도 부분이나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 전체적인 세 가지 카테고리 안에서 산업 부분을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는 전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탄소 중립을 기후 변화에 대응을 하고 탄소 중립 산업 부분으로의 저희가 이제 전환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그러면 자원순환 부분에 있어서의 크게 생각해야 되는 세 가지 축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첫 번째 석유 유래 탄소 같은 경우는 또는 이제 바이오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물리적 화학적 리사이클로 이제 순환이 되는 거죠. 그건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지금 느끼고 그거에 대한 대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석유 화학계 플라스틱은 줄여가고 바이오 플라스틱이 점점 증가를 시켜서 그 비율을 높여가야 되겠죠. 갑자기 어느 날 바이오 플라스틱 100%로 갈 수는 없습니다. 석유화학 제품과 같은 지금 현재 석유화학 제품에서 점점 줄여가면서 단계적으로 바이오매스 기반의 플라스틱을 20%, 30% 이렇게 늘려가야 되겠죠. 그래야지 그런 완충 역할이 될 거고요. 지금 당장에는 그 유럽 쪽 같은 경우는 바이오매스 기반의 플라스틱을 요구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국내에서도 작년 말에 탄소 중립 기본법을 통과를 시키면서 지금 현재 20% 이상의 제품에 대해서는 환경 폐기물 이제 부담금을 좀 줄여주겠다 이런 정책 부분들을 지금 세우고 좀 시행에 대해서 방법론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향후는 자연유래 탄소 기반인 그러한 소재들이 점차적으로 늘면서 화학적 물적 리사이클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근데 반면에 그 중에서 나오는 웨이스트 부분이 지금 사용을 될 때 폐기물 중에는 유기성으로 되어 있는 폐기물과 같이 컴파운딩을 해서 열 에너지적으로 하는 또 한 가지 축이 있겠습니다. 이때에 소각을 시켜서 에너지를 회수를 한다는 건 탄소 중립이 반합니다. 그렇지만 앞서서의 리사이클 부분에 있어서 자연유래 탄소란 부분의 플라스틱의 비중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요. 소각을 하더라도 원래 자연 속에 자연을 유지하고 있었던 CO2를 기반으로 바이오매스 소재들은 소각이 돼도 다시 리턴이 되는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신규 체결에 의한 온실가스의 증가에 대한 효과는 줄여주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에너지 회수 자원 순환에 있어서도 앞서서 있던 리사이클에 대해서 바이오매스의 함량을 점차로 늘려가야 된다는 부분이 있겠고요. 이 부분에서 지금 하나 볼 수 있는 거는 생분해가 가능한 소재들, 퇴비화가 가능한 소재들은 첨기화를 통해서 바이오가스화를 시켜서 다시 에너지 순환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축에서도 중요한 산업의 그런 고리 포인트를 좀 잡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순환축은 자연 생태계의 자연 순환입니다. 퇴비화가 될 수 있는 그러한 플라스틱 및 유기자원 폐기물을 같이 활용을 해서 퇴비화를 시켜서 다시 작물로 사탕수수나 또는 옥수수를 키울 수 있는 그 퇴비로 활용을 하고 다시 그 부분을 바이오매스 화학 소재를 만든 플라스틱으로 만든 이 과정을 순환시키는 게 제 세 번째 고리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이 세 가지 축을 앞으로 항상 생각을 하시면서 어떤 사업 분야로 지금 이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산업 전환, 패러다임 전환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할 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이 세 가지 고리축에서 앞으로 사업 부분을 계획을 하고 미래를 좀 설계해 가시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렸었던 거는 이제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해야 될 건 뭐다? 말씀드렸죠. 뭐죠?
탈석유화입니다. 탈석유화. 더 이상 신규의 채굴되어지는 석유와 석탄을 줄여가야 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럼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생활에서 제일 오늘 이제 코리아팩에서 많은 업체들이 참가를 했는데 여기서 사용되는 소재, 그 플라스틱을 바이오매스 기반의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변화를 시켜야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바이오 플라스틱은 크게 생분해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난분해되는 쪽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바이오피나 바이오페트, 바이오PTT 같은 부분들이 실제에 이제 난분해지만은 바이오매스 함량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탄소 중립에 기여를 하겠고요. 지금 분해성을 갖고 있지만은 실제 이제 바이오매스 기반으로 된 건 PLA, PHA, 바이오 PBS와 같은 소재들이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바이오 PBS 같은 경우는 페트롤리엄 기반이었는데 이 페트롤리엄 기반, 석유화 기반의 수지는 앞으로는 바이오매스 기반으로 전환해서 바이오 PBS가 나와야 되고요. 지금 현재 그 부분을 생산을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쪽에 PBAT를 생산하는 기업들 지금 많이 사업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향후에는 사용되고 있는 그 부탄다이올 부분을 바이오 부탄다이올로 전환을 해야 되는 이런 노력들을 지금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바이오 플라스틱에 대해서는 바이오매스 기반의 수지로 전환돼야 된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흔히 바이오 플라스틱에 대해서 갖고 계신 선입관이 있습니다. 약하다. 근데 지금 보이는 표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좀 말씀드린 겁니다. 바이오 플라스틱 대표적인 PLA 같은 경우는 페트와의 비교를 보시면 텐설 스트렝스 같은 경우도 페트 같은 게 47에 PLA는 53 정도 수준입니다. 결코 물성이 뒤지지 않습니다. 물론 이게 태비화라는 조건에 가게 되면 빨리 분해가 되겠죠. 일상생활 조건에서는 PLA 같은 경우는 생분해 소재가 아닙니다. 생분해가 가능한 거지만 일상생활에서 얘기하는 생분해라는 건 자연분해인데요. 자연분해 소재가 아니라는 것을 좀 명확하게 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LA는 태비화가 가능한 소재고 생분해, 자연분해 소재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좀 인식하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태비화가 가능하면서도 이제 일상생활에 쓸 수 있는 대표적인 수지가 이제 PLA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국내 쪽에서 앞으로 이제 정책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는데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보고 계시는 건 유럽 쪽의 바이오 플라스틱 자원 순환 개념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기존의 리사이클 부분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 리사이클에서 컴포스터블 이제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실제 자원순환으로 돌아갑니다. 자연계로의 자원순환으로 갑니다. 지금 올가닉 리사이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내 정책에서는 이 부분이 지금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 지금 생분해 소재를 하고 있는 그걸 갖고 이제 봉투를 만들거나 생분해 멀칭필을 만들거나 하는 기업체들이 갑자기 지금 정책상에서 리사이클에 방해가 된다라는 것 때문에 그건 물리적 리사이클에 국한된 얘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 폐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책을 가다 보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네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바로 이 올가닉 리사이클이라는 부분이 국내 정책상에 세워지게 되면은 실제 해소가 될 부분이기 때문에 유럽 쪽의 사례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유럽 쪽에서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 포장재 같은 경우는 지금 복합재질 포장재 단일화시키고 그다음에 플라스틱 쪽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을 금지를 시킨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음식물 쓰레기와 같이 바이오가스를 시키는 컴포스터블이 가능한 수지 부분을 재활용 체계로 개편을 하겠다는 큰 세 가지 포인트를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국내 정책 부분에서 보면은 플라스틱을 줄이겠다는 이제 감량 정책이 있고요. 이건 지금 2050 신청 계획에 나와 있는 계획입니다. 재활용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생활 폐기물 같은 경우는 50년까지 90%까지 올리겠다는 부분과 사업장에서는 94%, 지정 폐기물 94%, 순환 부분, 리사이클 부분을 향후 퍼센트를 많이 높이겠다 그랬고요. 바이오 플라스틱 부분은 평균 47%까지 50년까지 전환을 하겠다라는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렸던 바이오매스 기반 플라스틱이라는 부분은 아직 50년이니까 멀었어? 이게 아니고요. 점차적인 변화가 지금 생길 겁니다. 각 연도별로의 로드맵이 생길 거고 유럽은 지금 현재 30% 이상까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보시면 국내 쪽에서는 실제 리사이클 부분에서 물리적인 리사이클이나 화학적인 리사이클을 얘기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올가닉 리사이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해성을 갖고 있는 플라스틱에 대해서 갈 수 있는 활로를 마련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그랜 플라스틱 연합에서 환경부와 같이 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범 사업을 만들고 한 단계 더 나가서 이제 바이오가스화를 시켜서 에너지 회수로 해서 그린 에너지로 나가도록 하겠다. 이런 부분을 좀 만들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좀 정책에 대한 반영 부분을 좀 말씀드렸고, 지금 이제 말씀드릴 건 그렇습니다. 아까 전 바이오매스에 대해서 그 원료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바이오 소재 부분의 산업에 있어서는 규제 및 환경 리즈 또는 가격 품질 이런 것들은 지금 기업들이 좀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료 확보용이란 부분이 앞으로 확보가 돼야지 바이오 산업 부분이 커질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제 이제 3세대 쪽에 그런 원료 확보 부분이 중요하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쓰고 있는 바이오매스 원료 부분은 1세대입니다. 주로 뭐 동식물 오일 또는 곡물류, 사탕수수, 사탕무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바이오매스 플라스틱을 만들고 있는데요. 지금 2세대 부분도 많은 연구를 그동안 해왔습니다. 이제 목질계, 셀룰로즈, 이제 버려지는 유기계, 폐 유기계, 이제 부산물들을 활용을 하는 쪽이죠. 그런데 이쪽은 이제 분해 어떤 균주가 잘 먹고 이제 분해하고 생산성이 좀 떨어지는 바람에 2세대 부분에 있어서의 원료에 대한 연구가 좀 많은 시간이 좀 걸리고 있고요. 바로 이제 3세대로 가서 이 부분을 지금 궁극적으로는 이쪽으로 갔을 때 바이오매스 기반의 이러한 원료 부분이 많이 확보가 될 거이고 탄소 중립에 기여할 거기 때문에 3세대 쪽으로 전환되어진 그런 연구 개발이 이제 좀 활발하게 얘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좀 말씀드렸습니다. 탄소 중립, 기후변화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탄소 중립의 산업으로 전환을 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탄소 중립의 산업으로 가기 위해서 기반이 되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었습니다. 바이오매스 기반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특히 플라스틱 산업 부분에 있어서는 바이오매스 기반의 분해성 및 난분해성 다 포함을 한 소재 쪽으로 전환이 돼야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과연 산업 부분에서 다 가능하겠느냐라는 의문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실제 좀 사진이 좀 작아서 그림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실 수는 있는데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원부 원료입니다. 아까 좀 말씀드렸던 스타치 또는 이제 식물성 오일, 그 다음에 그 이제 글루코즈라든지 목질계의 이제 리그닌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요번에 이제 그린 플라스틱 연합 이제 부스의 옆에 보면 동남 리얼라이즈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는 목분을 투입을 한 70%를 해서 실제 그 부분을 가소화시키는 기술을 좀 개발을 해서 상업화를 해서요. 지금 다양한 이제 생활용품이나 또는 이제 건축용품을 쓰이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바로 이제 바이오 원료를 바로 활용을 해서 사용될 수 있는 기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옆에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요. 이 바이오매스 기반으로 해서 만들 수 있는 지금 현재 석유화학 제품에서 나오는 중간 원료들인 겁니다. 대부분의 중간 원료들은 지금 말씀드렸던 스타치 또는 슈가콘, 목질계, 이제 이제 셀룰로즈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지금 다 만들 수 있는 기술들은 지금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맨 밖쪽에 있는 것들은 실제 석유화학계 제품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 페트, PP, PF 및 여러 가지의 이제 고기능성 플라스틱들인데 지금 이 다 연결고리는 그 원보료를 활용을 해서 페트롤리움, 즉 석유화학으로 되어 있는 웬만한 석유화학 제품들은 다 바이오매스로 할 수 있는 기술 부분이 확보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드린 표입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기술은 확보가 되어 있고 이걸 활성화시켜야 되는 부분이 이제 우리 패러다임의 전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시장 형성을 만들어야 되겠고 어떠한 정부 부분에 있어서의 어떠한 그 지원책들이 필요하겠죠. 또한 소비자의 인식도 빨리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약간 이제 보통에 보면은 이 가격들이 지금 높지만 일반 기업체들은 그걸 코스트 다운해서 엄청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소비자들이 더 관심을 갖고 그런 소재를 찾아주시고 사용을 해야지 이러한 이제 탄소 중립을 가고 기후 변화를 막을 수 있는, 방지를 할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시대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탈석유화라는 부분에 있어서 생산자, 소비자, 또 중간 유통자 다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노력을 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는 이렇게 할 겁니다. 탄소, 친환경 스트림은 지금 잡혔습니다. 반영은 탄소 중립, 환경 개선, 탈석유화 또는 그 인체 무해 해야 되겠고요. 역시 생산 효율을 높이는 부분, 코스트 다운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 앞으로 친환경 스트림이 되겠고요. 그에 따른 어떤 기반 소재 및 기술 개발 방향은 간 것 같습니다. 아까 원료 부분은 앞서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바이오매스 활용 강화하기 위한 또한 이제 유전자 기술이라든지 재배 기술 혁신이 필요하겠고요.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중에서 난생분해 부분은 이제 리사이클 경제 부분에 이제 부합을 시켜서 더 이제 리사이클성이 잘 될 수 있게끔 이제 물성이나 또는 화학적 리사이클 내지는 재활용하기 위한 그런 내구성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야 될 거고요. 생분해 소재 부분은 실제 생분해 활용 기술 혁신으로 해서 에너지 전환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또는 퇴비화시키는 활성 부분이 생겨야 될 것이고요. 또한 지금 오늘 LSM 토론에서 요 강연을 주최를 해주셨는데 소재와 이 부분만 갈 것이 아니라 그걸 서포팅하는 인프라, 기존의 이제 사출기라든지 압출기에 대한 제조 설비 혁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소재에 맞춘 최적화되어진 설비와 또는 발포 또는 경량화할 수 있는 제조 설비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이 전체 산업 발전에서 30% 이상, 30% 수준의 그런 역할 분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LSM 토론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앞으로 산업 발전에 많은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오늘 발표를 이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